저 못 말리는 것이 기어이 다 여문 별을 코앞에 두고 논에 불을 질러 놓았단 말이냐? 추수를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13살 꼬마 며느리가 제 논둑마다 장작불을 피우고 있었지요. 마른 짚에 불이 붙자 하얀 연기가 논 위로 낮게 깔렸습니다. 시집 온 날부터 담을 넘고 물꼬를 헤집던 아이였습니다. 온 고을은 저 천방지축이 또 사고를 쳤다며 혀를 찼지요. 그런데도 아이는 불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까만 밤하늘만 뚫어져라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이 못 말리는 꼬마가 멀쩡한 논에 불을 놓은 진짜 까닭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온 고을이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북도에 갈머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지요. 이 마을에서 논밭을 가장 많이 가진 집이 방시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주인을 방부자라 불렀지요. 방부자는 돈을 쥐며 좀처럼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곳간에 쌀이 그득해도 새 옷 한 벌 사 입는 법이 없었지요. 잔칫날 남은 떡도 아까워 처마에 매달아 두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뿐인 아들 봉구의 색시를 드리는데 이번에도 샘부터 했지요. 격 맞는 집 딸을 들이면 예단이며 홀레며 돈이 얼마나 드느냐. 어린 계집아이 하나 데려다 몇 해 부리면 그게 남는 장사지. 그래서 데려온 것이 바로 수련이었습니다. 곡식 몇 섬을 주고 산 너머에서 데려온 어린 며느리였지요. 나이 11살에 이 집에 들어와 벌써 2해가 흘렀습니다. 수련이 처음 이 집에 오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2해 전 늦가을이었지요. 거간꾼 손에 이끌려온 아이는 옷이 다 해져 있었습니다. 신발도 한 짝이 떨어져 나갔지요. 그런데도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낯선 대문 앞에서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었지요. 허, 계집아이가 겁도 없구나.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려? 방부자가 어이없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또랑또랑 대답했지요. 울면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밥값은 하겠습니다. 그 당돌한 말에 온 집안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안노인만 혀를 찼지요. 저 맹랑한 것 좀 보게. 어디서 굴러온 것이 주둥이만 살아서는. 그렇게 수련은 방씨 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며느리라기보다 어린 일꾼에 가까웠지요. 새벽부터 물을 깃고 불을 떼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 어린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지요. 그러면서도 얼굴 한 번 찡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얌전히 일만 할 줄 알았던 아이가 세상에 둘도 없는 말썽꾸러기였지 뭡니까. 수련은 한자리에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아침이면 뒷산 감나무에 올라가 있고 낮이면 개울에서 물장난을 쳤지요. 남들 다 쉬는 한낮에 괭이를 들고 나가 멀쩡한 밭고랑을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예, 너 또 어딜 그렇게 쏘다니느냐. 며느리가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꼴을 못 봤다. 시어머니 안노인이 부직갱이를 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련은 볼을 빵빵하게 부풀리고 툴툴거렸지요. 어머니, 저 노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보긴 뭘 봐. 하늘에 밥이 열렸다더냐. 땅에 금덩이가 박혔다더냐. 그건 두고 보시면 알아요. 안노인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른한테 대드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수련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지요. 혼이 나도 주눅 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돌아서면 또씩 웃고 어디론가 달려갔지요. 어느 새벽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안노인이 눈을 떠보니 며느리가 온데간데 없었지요. 온 집을 뒤지다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세상에 수련이 지붕 위에 올라앉아 있지 뭡니까? 저것이 며느리가 지붕에 기어오른 꼴은 내 평생 처음 본다. 당장 안 내려오느냐. 어머니,
여기 지푸라기가 다 삭았어요. 이대로 두면 큰 비에 물이 줄줄 새요. 허튼 소리 말고 내려와. 남사스러워 못 살겠다. 수련은 입이 대빨 나온 채 지붕을 내려왔습니다. 안노인은 며느리 등짝을 철썩 때렸지요. 온 마을에 또 소문이 났습니다. 방부자네 며느리가 지붕까지 기어올랐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밤새 큰 비가 쏟아졌지요. 이웃집 지붕은 여기저기 비가 샜습니다. 그런데 방신의 지붕만은 멀쩡했지 뭡니까? 수련이 미리 손봐둔 자리 덕분이었지요. 안노인은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며느리 칭찬하기가 왠지 분했거든요. 이 집에 딱 한 사람, 수련을 나무라지 않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봉구였지요. 봉구는 수련보다 2살 위였지만 어른스럽고 마음은 봄볕처럼 순했습니다. 아내가 사고를 칠 때마다 뒤에서 조용히 뒷수습을 했지요. 하루는 수련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방부자가 애지중지하던 씨앗 항아리를 깨뜨린 것이었지요. 방부자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 못 말리는 것,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간다. 회초리를 가져오너라. 그때 봉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수련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내가 저것을 감싸. 색시라고 편을 들어? 수련이는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서요. 방부자는 기가 차서 회초리를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봉구가 깨진 항아리를 치우다 보니 안에 든 씨앗이 반이나 곰팡이가 슬어 있었지 뭡니까? 수련이 항아리를 열어본 까닭이 있었던 것이지요. 봉구는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지요. 서방님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저를 믿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봉구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사실 봉구도 아내를 다 믿는 건 아니었지요. 다만 미워할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저 어린 것이 밤마다 무언가를 품에 꼭 안고 잠드는 걸 봤거든요. 그게 무엇인지는 봉구도 몰랐습니다. 수련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마루 끝에 홀로 앉는 것이었지요. 그러고는 하늘을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달을 보고 바람을 맞고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무슨 셈을 하는지 입술을 달싹이기도 했습니다. 낮의 천방지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시간의 수련은 나이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다시 개구쟁이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어귀 논둑에서 수연이 또 한 소동을 벌였지요. 남의 논에 자란 피를 뽑는답시고 흙탕물을 온몸에 뒤집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웃었지요. 바로 그때 등이 굽은 노인 하나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마을 끝 외딴집에 홀로 사는 칠성 영감이었지요. 늙은 소장농으로 말수가 적어 하루에 10마디를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칠성 영감이 흙투성이 수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수련은 노인과 눈이 마주치자 배시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돈은 물이 너무 많아요, 그쵸? 칠성 영감의 흐린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수련은 대답도 안 듣고 또 저만치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혼잣말처럼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땅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먼저 살핀 사람에게 답하는 법이니라. 멀어지던 수련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아니다, 늙은이, 헛소리다. 수련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개울 쪽으로 뛰어갔지요. 노인의 말은 한 귀로 들어와 한 귀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때의 수련은 그 말뜻을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칠성 영감은 오래도록 수련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굽은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노인은 무언가를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클탕물을 뒤집어 쓴 저 말썽꾸러기에게서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무언가를 말입니다. 그 무렵 갈머리 마을은 온통 들떠 있었습니다. 그해 벼농사가 유난히 잘된 까닭이었지요. 논마다 벼 이삭이 누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벌써 추수잔치 이야기로 신이 났지요. 올해는 곳간이 터지겠구먼. 이런 풍년이 여태 만인가. 방부자도 모처럼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수련만은 얼굴이 어두웠지요. 며칠째 논둑을 서성이며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 바람을 재기도 했지요. 예, 또 무슨 궁리를 하는 게냐? 풍년의 초상난 얼굴을 하고서. 어머니, 요새 밤바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실없는 소리 말고 들어가 자거라. 수련은 대답 없이 다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아이의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것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수련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수련은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여느 때보다 오래 앉아 있었지요. 늦더위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밤바람은 아직 미지근했지요. 그런데 수련의 눈빛만은 자꾸 깊어졌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수련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가만히 어루만졌지요. 어둠 속이라 그것이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손길이 유난히 조심스러웠지요. 과연 이 어린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갈머리 마을의 하루는 닭 울음소리로 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씨 집 며느리가 가장 먼저 일어났지요. 아직 별이 채 지지도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수련은 물동이를 이고 개울로 나섰지요. 개울가에 이르러 수련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속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손을 담가 물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물이 어제보다 찬해 하루 만에 이렇게 식을 리가 없는데. 수련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고는 개울가 돌밑을 뒤졌지요. 개구리 한 마리가 돌틈 깊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여름내 물가에서 울던 놈이었지요. 너도 벌써 숨었구나. 이상하다. 정말.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이 못 말리는 것사. 물은 안 깊고 또 개구리랑 노느냐. 시어머니 안노인이 씩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수련은 얼른 물동이를 집어들었지요. 어머니, 노는 게 아니라니까요. 개구리가 벌써 겨울잠 자리를 찾았어요. 추수도 안 끝났는데 겨울잠은 무슨 겨울잠. 헛소리 그만하고 어서 물이나 길어라. 안노인은 며느리 등을 떠밀었습니다. 수련은 입을 삐죽였지만 더 말하지 않았지요. 말해봐야 돌아오는 건 핀잔뿐이었으니까요. 사실 수련은 이 집에서 누구보다 일을 잘했습니다. 새벽 물 깃기부터 저녁, 설거지까지 그 작은 손이 쉬는 법이 없었지요. 남들이 꺼리는 험한 일도 도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지요. 다만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련은 일을 하면서도 늘 무언가를 살폈지요. 흙을 만지면 흙을, 물을 만지면 물을, 바람이 불면 바람을 살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말이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런 수련을 두고 실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며느리는 개의치 않았지요. 그저 제 눈에 보이는 것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낮이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지요. 사람들이 길을 비키며 굽신거렸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사내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들어섰거든요. 바로 이 마을의 최고 부자, 황 부자였습니다. 이름은 황판복이라 했지요. 갈머리 논밭의 절반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태반이 그에게 빚을 지고 소작을 붙였지요. 황판복이 헛기침 한 번 하면 온 마을이 숨을 죽였습니다. 올해 작황이 좋다지 방부자. 자네 논이 듣기 싫하다던데. 황판복이 방부자를 향해 느물거렸습니다. 방부자는 허리를 굽실 숙였지요. 예, 어르신 덕분입지요. 덕분은 무슨 그나저나 자네 아랫논 말일세 물길이 내 땅과 붙어 있지 않은가. 언제 한번 정리를 해야 할 텐데. 방부자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랫논은 방씨 집안의 가장 좋은 논이었지요. 황판복이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이던 땅이었습니다. 그 노는 조상 대대로. 누가 뺏기라도 한다던가. 그저 이웃끼리 잘 지내자는 게지. 황판복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방부자는 등에 식은땀이 났지요. 그 광경을 마당 한 구석에서 수련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황판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딱히 아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 사람 앞에서 어른들이 벌벌 떠는 게 이상했지요. 서방님, 저 어른은 누구예요? 왜 다들 저렇게 굽신거려요? 곁에 있던 봉구가 수련의 입을 황급히 막았습니다. 쉬탐부로 말하면 안 돼. 저분 심기를 건드리면 이 마을에서 못 산다. 못 산다고요? 논밭이 많으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봉구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린 아내에게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지요. 수련은 다시 황판복을 흘끔 보았습니다.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요. 하지만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황판복이 돌아간 뒤에도 방부자는 한참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 양반이 우리 아랫논을 노리는 게야.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뺏으려 들 텐데. 여보, 그럼 어쩌지요? 소작료도 벌써 2배로 올랐는데. 쉿, 며느리 듣는다. 집안 근심을 애들이 알 것 없어. 방부자 내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이미 다 듣고 있었지요. 어린 며느리의 눈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황판복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수련은 며칠 뒤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장애에 다녀오던 길이었지요. 마을 어귀에서 한 노파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황판복의 마름들이 노파의 소를 끌고 가는 중이었지요. 제발 그 소만은 안 됩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농사를 짓지요. 빚을 못 갚았으면 소라도 내놔야지. 어르신 명이시다. 마름들은 노파를 밀치고 소를 끌고 갔습니다. 노파는 흙바닥을 치며 통곡했지요. 지나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간 제 신세도 절이 될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수련이 그 앞을 떡 막아섰습니다. 아저씨, 이 소를 끌고 가면 할머니는 이제 뭘 먹고 살아요? 뭐야, 이 계집애는? 저리 비켜라. 빚은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소를 뺐으면 갚을 길도 없어지는데 그건 갚지 말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마름들이 멈칫했습니다. 어린 것의 말문에 잠깐 말이 막힌 것이지요. 하지만 이내 수련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렇게 뺏은 건요. 언젠가 다 돌려주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수련이 야무지게 소리쳤습니다. 마름들은 코웃음을 치며 가버렸지요. 노파는 수련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련은 그 거칠고 마른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어린 며느리의 눈에 처음으로 불꽃 같은 것이 일었습니다. 그 작은 가슴에 무엇이 새겨졌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 무렵 마을에는 추석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안악들은 모이기만 하면 친정 이야기로 꽃을 피웠지요. 나는 이번에 친정 가면 어머니 손만두를 실컷 먹을 테야. 우리 친정감이 올해 유난히 달다지 뭐야. 빨래터에 앉은 수련은 방망이질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보태지 않았지요. 그러자 한 안악이 힐끔 수련을 보았습니다. 예,
너는 친정이 어디라고 했지? 통가는 걸 못 봤네. 수련의 방망이질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배시시 웃었지요. 저는요, 친정이 온 세상이에요. 산도들도 다 제 친정이라 아무데나 가면 되거든요. 안악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맹랑한 대답에 그저 웃고만 것이지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수련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망이를 쥔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그 모습을 멀리서 봉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봉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날 저녁 아내의 밥그릇에 슬쩍 고기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서방님, 이거 서방님 거잖아요. 난 배부르다 어서 먹기나 해. 수련은 봉구를 빤히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고기를 오물오물 씹었지요. 어쩐지 그날따라 밥이 조금 짰습니다. 눈물이 났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간이 샜던 걸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온 집이 잠든 뒤에도 수련은 잠들지 못했지요. 마루 끝에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무리가 뿌옇게 달을 감싸고 있었지요. 수련은 그 달무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수련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손때 묻은 것이었지요. 어둠 속에서 아이는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바람에 묻혀 사라질 만큼 작았지요. 수련의 눈가가 잠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내 눈물을 훔쳤지요. 그 밤의 수련은 무거운 무언가를 홀로 짊어진 얼굴이었지요. 대체 이 어린 것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한편 그 시각 마을 끝 외딴집에서도 잠 못 드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칠성 영감이었지요. 노인은 며칠째 수련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낮에 논둑에서 흙을 살피던 그 아이, 물을 짚고 바람을 재던 그 눈빛, 칠성 영감은 그것이 자꾸만 낯이 껐지요. 설마 아닐게야. 그럴 리가 없지.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자꾸 뛰었지요. 오래전 묻어둔 기억 하나가 스멀스멀 되살아났거든요. 칠성 영감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련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이웃집 마당이었지요. 멀쩡히 널어놓은 고추를 죄다 걷어들이라고 우긴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이 고추 들여놓으세요. 그냥 두면 큰일 나요. 뭐라고? 이렇게 볕이 쨍쨍한데 고추를 왜 들여? 이웃 안악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수련은 답답한 듯 발을 굴렀지요. 하늘을 보세요. 저 구름이 심상치 않다니까요. 어린 것이 별소리를 다 하네. 어서 내 집이나 가거라. 안악은 수련을 쫓아냈습니다. 수련은 입이 대빨 나온 채 돌아섰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또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방부자네 며느리. 오늘도 여전하구먼. 저 못 말리는 것을 어쩌면 좋아. 수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 한 번, 마을 한 번 둘러보고는 총총 사라졌지요. 사람들은 또 실없는 소리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날의 일은 그냥 웃어 넘길 일이었을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칠성 영감은 수련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일부러 논둑길을 돌아다녔지요. 흙투성이가 되어 들을 살피는 어린 며느리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루는 수련이 논둑에 쪼그려 앉아 벼 포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칠성 영감이 헛기침을 하며 다가갔지요. 거기서 무얼 보느냐?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그 노인이었지요. 수련은 반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벼 밑동에 이슬이 안 말랐어요. 해가 중천인데도요. 칠성 영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무얼 뜻하는지 아느냐? 땅이 자꾸 식는다는 거잖아요.
낮에도 안 데워질 만큼요? 노인의 손이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어린 것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지요. 칠성 영감은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요. 누가 내게 그런 걸 가르치더냐? 그 순간 수련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이는 얼른 고개를 저었지요. 아무도요. 그냥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수련은 화제를 돌리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저만치 뛰어가 버렸지요. 칠성 영감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눈가가 젖어들었지요. 어쩌면 저리도 똑같단 말인가? 노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무언가를 아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그날도 칠성 영감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편 방씨 집의 근심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황판복이 사람을 보내온 것이었지요. 아랫논의 물기를 자기 땅으로 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물기를 돌리면 우리 노는 말라 죽으라는 게냐? 방부자가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황판복의 하인은 태연했지요. 어르신께서 그러시더군요. 정 싫으면 아랫논을 통째로 넘기라고요. 빚 대신 말입니다. 빚이라니. 우리가 언제 빚을 졌다고? 작년 흉년에 종자를 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문서가 어르신 손에 있지요. 방부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종자 몇 섬을 빌린 게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 있었지요. 황판복은 그렇게 온 마을의 땅을 야금야금 삼켜왔습니다. 방씨 집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지요. 여보, 이를 어째요? 그 아랫눈을 뺏기면 우린 뭘 먹고 살아요? 안노인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방부자는 아무 말도 못했지요. 온 집안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먹구름은 다른 데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이었지요. 그날 밤 수련은 마당에 나가 오래도록 하늘을 살폈습니다. 달무리가 사흘째 달을 감싸고 있었지요. 늦더위는 여전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밤바람만은 어느새 서늘해져 있었지요. 수련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꼽았습니다. 무언가를 세고 또 셌지요. 셀수록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이래도 안 남았어.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빨라. 수련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아이는 곧장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큰일 났어요. 곤히 자던 방부자가 눈을 떴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냐? 추수를 서둘러야 해요. 당장 내일부터요. 안 그러면 벼가 다 얼어 죽어요. 방부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벌떡 일어나 며느리를 노려보았지요. 얼어 죽어. 이 무더운 날에? 내가 실성을 했구나. 지금은 덥지만 곧 서리가 내려요. 그것도 아주 된 서리가요. 벼가 팬 지 얼마 안 됐는데 서리를 맞으면 그만. 추수를 앞당기면 설익은 쭉정이만 거둔단 걸 몰라서 하는 소리냐? 너태 잘 여문 벼를 어쩌자고. 방부자의 호통에 온 집이 깨어났습니다. 안노인도 봉구도 뛰쳐나왔지요.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며느리가 밤중에 시아버지 잠을 깨워? 어머니, 정말이에요. 하늘이 심상치 않다니까요. 며칠만 서두르면 벼를 지킬 수 있어요. 닥치거라. 온 마을이 풍년이라 웃는데 너 혼자 초상난 소리를 해? 이 못 말리는 것이 이제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방부자는 방문을 쾅 닫아 버렸습니다. 수련은 닫힌 문 앞에 우두커니 섰지요. 어린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지요. 답답해서였습니다. 수련아, 봉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수련이 봉구를 올려다보았지요. 서방님은 제 말을 믿어요? 봉구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을 보고 다시 하늘을 보았지요. 무더운 밤이었습니다. 설이라는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봉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붕도 씨앗 항아리도
이 아이가 틀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아무 까닭 없이 이러는 게 아니란 건 안다. 수련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제 말을 반이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그것만으로도 어린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이튿날 수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똥이 트자마자 마을로 뛰어나갔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사정했습니다. 아저씨, 추수를 서두르세요. 곧 서리가 와요. 할머니, 벼를 빨리 베셔야 해요. 이대로 두면 다 얼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지요. 방부자네 며느리가 이번엔 설이 타령이네. 이 늦더위에 설이라니 참 별꼴이 반쪽일세. 저 못 말리는 것을 누가 말려. 그냥 두어. 어린 며느리의 목소리는 웃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수련은 마을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지요. 그때 저만 치서 칠성 영감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어두웠지요. 칠성 영감만은 알고 있었거든요. 저 아이가 실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힘없는 늙은 소장농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노인은 그저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련은 곧장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마른 집단을 한 아름씩 끌어내기 시작했지요. 볕이 피며 삭정이며 탈만한 것은 죄다 논둑 쪽으로 날랐습니다. 때마침 봉구가 그 모습을 보았지요. 수련아, 그 집단을 다 어디로 나르는 게냐? 수련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논둑에 쌓아둘 거예요. 서방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짚을 논에다? 대체 무얼 하려고?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믿고 도와주시면 안 돼요? 봉구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또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했지요. 하지만 아내의 눈이 어찌나 간절하던지요. 봉구는 결국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아버지껜 비밀이다. 나중에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구나. 고마워요, 서방님. 두 사람은 밤이 이슥하도록 집단을 날랐습니다. 논둑마다 마른 짚이 수북이 쌓여갔지요. 지나던 동네 사람이 그 꼴을 보고 또 혀를 찼습니다. 방부자네 며느리가 이번엔 논의 집단을 쌌네. 저걸 어디다 쓰려고. 수련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도록 집단을 날랐지요. 무언가 굳은 결심을 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별이 유난히 총총했습니다. 그런데 수련은 그 맑은 하늘을 보며 오히려 입술을 깨물었지요. 무언가 마음이 급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을 뒤덮은 소문은 황판복의 귀에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마름 하나가 희죽거리며 아뢰었지요. 어르신, 방부자네 며느리가 아주 실성을 했답니다. 이 더위에 서리가 온다며 논의 집단을 쌓지 뭡니까? 서리. 그 집안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 우세를 사는구먼. 황판복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을 가늘게 떴지요. 한데 말이다가 그 못 말리는 것이 정말 논에 불이라도 지르면 어찌 될까. 멀쩡한 논을 태워 먹으면 그거야말로 땅을 내놓으라 할 좋은 핑곗거리 아니냐. 마름이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르신, 그럼 잘 지켜보아라. 방부자네 아랫논. 이번 기회에 아주 삼켜버려야겠다. 황판복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린 며느리의 소동이 뜻밖에도 그의 오랜 욕심의 불을 지피고 있었지요. 방씨 집에 들이운 먹구름이 한층 더 짙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련은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하늘만 올려다보았지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리는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온 세상은 저를 미친 아이 취급했지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봉구가 겉옷을 들고 나왔지요. 밤바람이 차다 감기 들라. 봉구는
수련의 어깨에 겉옷을 덮어 주었습니다. 수련이 고개를 들었지요. 수련아, 정말로 서리가 오느냐? 와요, 그것도 아주 고지요. 봉구는 한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설이라는 말은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무슨 일이 생기거든 내가 곁에 있으마. 수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세상에 제 편이 하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린 가슴을 얼마나 든든하게 했는지요. 어린 며느리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지요. 두 눈에 낯선 빛이 어렸습니다. 내가 지킬 거야. 아무도 안 믿어도 내가 지킬 거야. 수련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지요. 과연 이 13살 며느리는 무엇을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온 고을을 발칵 뒤집을 그 밤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방부자가 눈을 뜨자마자 논으로 나갔지요. 추수 전에 논을 한번 둘러볼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논둑마다 마른 집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뭡니까? 이게 다 무슨 짓이냐? 방부자의 고함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방씨 집 식구가 죄다 뛰어나왔지요. 수련도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당장 이리 오너라. 이 집단 내가 쌓았느냐? 네, 제가요. 대체 무슨 심보로 멀쩡한 논에 이런 걸 쌓아놓고. 수련은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논을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곧 서리가 내리면 이 집에 불을 놓아 연기로 논을 덮을 거예요. 그 말에 방부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했습니다. 불. 논에 불을 놓겠다고? 연기가 서리를 막아줘요. 밤새 논을 데우면 벼가 얼지 않거든요. 방부자는 어이가 없어 한참을 말도 못했습니다. 이윽고 얼굴이 시뻘개졌지요. 네, 이 무더위에 서리 타령도 모자라. 이젠 다 여문 논을 태워 먹겠다고? 정녕 이 집안을 말아먹을 셈이냐? 태우는 게 아니라 연기만 내는 거예요. 벼는 멀쩡하다니까요. 듣기 싫다. 저 집단 당장 다 치워라 하나라도 논에 남아있으면 내 너를 그 길로 친정에 돌려보낼 것이야. 친정이라는 말에 수련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돌아갈 친정이 없다는 걸 수련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며칠만 지나면 아실 거예요. 제 말이 맞다는 거요. 이것이 어디서 말대꾸를. 안노인, 저 며느리 좀 어떻게 해보시오. 시어머니 안노인이 팔을 걷어붙이며 나섰습니다. 이 못 말리는 것사. 시아버지가 치우라면 치울 것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온 마을이 우리 손가락질하는 거 안 보여? 내가 자꾸 이러면 황 부자가 우리 논을 미친 집구석이라며 트집 잡을 게다 안 그래도 아랫논을 노리는 판에.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방씨 집은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지요. 며느리의 소동 하나가 온 집안을 벼랑으로 밀 수도 있었습니다. 수련도 그걸 모르지 않았지요. 어린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지요. 정말 내가 틀리면 어쩌나. 서리가 안 오면, 나 때문에 온 식구가 쫓겨나면 어쩌나.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봉구가 조심스레 나섰습니다. 아버지, 수련이를 며칠만 믿어보면 안 될까요? 뭐라? 너까지 저 미친 소리에 놀아났냐? 수련이는 지금껏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붕도, 씨앗도. 닥치거라. 사내 대장부가 어린 계집 치마폭에 놀아나서야 썩 들어가지 못해. 방부자는 봉구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러고는 수련을 매섭게 노려보았지요. 오늘 해 지기 전까지 저 집단 다 치워라. 한 번만 더 허튼 짓을 하면 그땐 정말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방부자가 쿵쿵거리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안노인도 혀를 차며 뒤따랐지요. 마당에는 수련과 봉구만 남았습니다. 수련은 집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봉구와 둘이 나른 집단이었지요. 그걸 다시 치워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수련아, 정말 치워야 할까봐. 봉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수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두려움과 답답함이 뒤엉켰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의심하고 싶어졌지요. 그날 낮 소문은 이미 온 마을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수련이 논에 불을 놓겠다 했다는 것이었지요. 우물가를 지나는데 안악들이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이번엔 논에 불을 지른다며 방부자도 참 복도 없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말이야. 동네 개구쟁이들은 수련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놀려댔습니다. 불놀이 며느리, 불놀이 며느리. 한 짓궂은 총각은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렸지요. 이왕 태울 거면 아주 활을 태워 보시게. 우리도 구경 좀 하게 말이야. 하하. 수련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평소 같으면 야무지게 되받았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총총걸음을 재촉했지요. 그날 수련은 하루 종일 시무룩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요.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나는 물러서라 했고 하나는 지키라 했지요. 그날 저녁 봉구는 아버지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기어이 문을 열었지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며느리 이야기냐 듣기 싫다. 수련이가 지붕 삭은 걸 미리 알아 큰 비를 막았습니다. 곰팡이 쓴씨앗도 수련이가 먼저 알았고요. 그 아이 말이 여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우연히 몇 번 맞았다고 그게 무슨 재주냐. 이번엔 논을 통째로 태우겠다는 게야 우연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그래도 며칠만 지켜보시면. 봉구야, 우리 집 형편을 몰라서 그러느냐. 황 부자가 아랫논을 노리고 침을 흘리는 판이다. 며느리가 사고 한 번 치면 우린 그 길로 알거지가 돼.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 봉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틀리지 않았지요. 하지만 아내의 눈빛이 자꾸 밟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봉구는 힘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나서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은 이미 아내에게 기울어 있었지요. 아버지의 근심과 아내의 확신 사이에서 봉구는 그 밤 오래도록 뒤척였습니다. 해질 무렵 수련은 홀로 논둑에 나가 앉았습니다. 집단을 치울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치우려느냐? 7일성 영감이었습니다. 노인은 수련 곁에 천천히 앉았지요. 수련은 무릎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모르겠어요. 다들 저더러 미쳤대요. 정말 제가 틀린 거면 어떡해요? 칠성 영감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수련의 굽은 어깨를 가만히 보았지요. 내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설이요, 곧 온다는 게 자꾸만 보여요. 그럼 됐다.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흐린 눈이 수련을 향해 있었지요. 남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니라. 땅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먼저 살핀 사람에게 답하는 법이지. 내가 먼저 보았으면 내가 맞는 게야. 수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젠가 들었던 말이었지요. 그때는 흘려들었던 그 말이 오늘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말을 믿으세요? 이 늙은이는 믿는다. 아주 오래전부터 믿어왔지.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련은 그 말뜻을 다 알지 못했지요. 다만 오랜만에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 것 같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칠성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한마디를 남겼지요. 집단을 치우고 안 치우고는 내 몫이다. 허나 내 눈을 의심하지는 말거야. 노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련은 홀로 남아 오래도록 앉아 있었지요. 두 목소리의 싸움이 조용히 멎었습니다.
이윽고 어린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수련은 집단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집단을 다시 가지런히 쌓았지요. 두려움에 흔들리던 눈에 이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치우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이 뭐라 하셔도요. 바로 그때 봉구가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굳은 얼굴을 보고 봉구도 마음을 정했지요. 그래 나도 돕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엔 내가 내 곁에 있으마. 서방님,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다. 내가 오르면 아무데도 안 쫓겨난다. 내가 옳다는 데 걸겠다. 수련의 눈에 다시 물기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지요. 그럼 약속해요. 그날 밤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한데 그날이 언제인 줄 내가 어찌 아느냐? 달무리가 거치고 바람이 뚝 그치는 밤이요. 하늘이 유리처럼 맑아지는 그 밤에 서리가 내려요. 그때 집에 불을 놓는 거예요. 봉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소린지 다 알 순 없었지만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알겠다. 그날 밤 나도 부싯돌이랑 마른 관소를 챙겨 두마 불씨가 꺼지지 않게 지키는 건 내가 맡으마. 고마워요. 서방님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수련이 오랜만에씩 웃었습니다. 봉구도 따라 웃었지요. 두 어린 것의 웃음이 어둑한 논둑에 잠깐 피어올랐습니다. 두 어린 부부는 집단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둘만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지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수련은 그 밤 반드시 논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지요. 남은 것은 오직 하늘이 언제 서리를 내리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수련은 밤마다 하늘을 살폈습니다. 달무리가 옅어지는지 바람이 잦아드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았지요. 하루하루 애가 탔습니다. 서리가 오기 전에 마을 사람들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무도 어린 며느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며칠 사이 수련은 또 몇 번이나 사고 아닌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엉뚱한 소동들이야말로 훗날 온 고을이 어린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되는 첫걸음이 되지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날 밤 이후로 칠성 영감의 마음은 온통 수련에게 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낮에 논둑에서 들을 읽던 어린 며느리. 그 눈빛이 자꾸만 오래전 누군가를 떠오르게 했거든요. 이튿날 새벽 칠성 영감은 수련을 찾아갔습니다. 수련은 마침 개울가에서 흙을 만지고 있었지요. 아침부터 뭘 그리 보느냐?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흙이 벌써 이렇게 굳었어요. 밤새 땅이 얼기 시작한 거예요. 수련이 흙 한 줌을 내밀었습니다. 칠성 영감이 그것을 받아 손끝으로 비볐지요. 땅이 얼면 어찌 되느냐? 뿌리가 상해요. 그 전에 논을 데워줘야 하는데. 노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흙 한 줌으로 서리를 잇는 아이라니요. 칠성 영감은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물었지요. 그런 건 대체 어디서 배웠느냐? 그래서 읽었느냐? 누가 일러주더냐? 수련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이는 흙을 툭툭 털며 얼버무렸지요. 그냥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수련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칠성 영감도 더 캐묻지 않았지요. 다만 노인의 눈에는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칠성 영감은 수련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수련이 논에 갈 때면 슬그머니 따라 나섰지요. 수련이 흙을 보면 노인도 흙을 보고 수련이 하늘을 보면 노인도 하늘을 보았습니다. 수련은 그런 칠성 영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온 마을이 저를 손가락질하는데 이 늙은이만은 제 곁에 있어 주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왜 저를 안 놀려요? 다들 저더러 미쳤다는데. 미친 게 아니라 남보다 먼저 본 것이지. 세상은 원래 먼저 본 사람을 미쳤다 하는 법이란다.
할아버지는 참 이상해요. 꼭 저를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 같아요. 칠성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련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지요.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수련은 문득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수련의 천방지축 소동도 계속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동마다 뒤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쨍쨍한 한낮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마당 가득 나락을 널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이 헐레벌떡 뛰어다니며 소리쳤지요. 아저씨, 나락 얼른 걷으세요. 곧 비 와요. 뭐라고? 이 쨍쨍한 날에 비가 온다고? 하늘 저쪽 좀 보세요. 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잖아요.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요. 다들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 못 말리는 것이 오늘도 여전하네. 나락 거드라니 별소리를 다 하는구먼. 아무도 수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봉구만은 달랐지요. 봉구는 두말 없이 제 집 나락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나락만이라도 거둡시다. 이 맑은 날에 무슨 너까지 실성했느냐? 수련이가 틀린 적이 없잖습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봉구는 아버지가 뭐라 하든 나락을 걷었습니다. 수련도 달려들어 거들었지요. 두 사람이 마지막 나락을 처마 밑으로 들인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후드득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내 장대비가 쏟아졌지요. 마당에 나락을 널어둔 집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들 비를 맞으며 나락을 쓸어 담느라 아우성이었지요. 세상에 정말 비가 오네. 방부자네 며느리 말이 맞았어. 사람들은 넋을 잃고 수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집 나락만 멀쩡히 마른 채였지요. 봉구는 빗속에서 수련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봉구의 눈에는 의심이 없었지요. 오직 놀라움과 그리고 어떤 믿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수련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수련은 씩 웃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이 환하게 빛났지요. 거봐요, 제 말이 맞다니까요. 그날 이후 봉구는 완전히 수련의 편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벌이든 이제는 먼저 믿어주었지요.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봉구만은 아내 곁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소나기 한 번으로 마을 인심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 여겼지요. 어쩌다 한 번 마친 것뿐이라고요. 수련의 서리 이야기는 여전히 비웃음거리였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또 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옆집 소가 문제였지요. 옆집 노인이 애지중지 기르는 누렁소였습니다. 수련이 그 외양간 앞을 지나다 우뚝 멈췄지요. 할아버지, 이 소 오늘 여물을 바꿔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뭐라고? 멀쩡한 소한테 무슨 소리냐? 소 코등이 말랐어요. 눈도 자꾸 감고요. 이거 뱃속이 탈난 거예요. 옆집 노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소였으니까요. 지금 먹이는 마른 풀 말고 삶은 여물을 주세요. 소금물도 조금 타서요. 허, 어린 것이 소를 다 아는 척하네. 어서 내 갈 길이나 가거라. 노인은 수련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 몰래 그 외양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삶은 여물을 한 통 끓여다 소에게 먹였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옆집에서 곡소리가 날 뻔했습니다. 아니, 곡소리가 아니라 안도의 한숨이었지요. 밤사이 소가 배앓이로 대굴대굴 굴렀는데 웬일인지 새벽녘엔 말짱해졌거든요. 이상하다. 분명 밤엔 다 죽어가더니 그때 옆집 노인은 외양간 구석에 놓인 여물통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삶은 여물을 끓여다
먹인 흔적이었지요. 노인은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방부자네 며느리 지시라는 것을요. 옆집 노인은 그 길로 수련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수련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얘야, 정말 고맙구나. 내가 우리 소를 살렸어. 내가 어제 내 말을 안 들은 걸 용서해라. 아니에요. 할아버지 소가 나아서 다행이에요. 수련은 배시시 웃었습니다. 옆집 노인은 눈시울을 붉혔지요. 이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방부자네 며느리가 죽어가는 소를 살렸다고요.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설이 이야기는 안 믿었지만 저 어린 것이 마냥 실없는 아이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는 칠성 영감의 마음은 다른 데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홀로 등잔불 앞에 앉았지요. 낮에 본 수련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노인의 눈앞에 아주 오래전 풍경이 스쳤지요. 젊은 시절 그가 종으로 모시던 어느 대감댁이었습니다. 그 댁어른은 밤낮으로 농사를 연구하던 선비였지요. 백성이 굶지 않게 하겠다며 하늘과 땅을 살피는 법을 손수책에 적던 분이었습니다. 그 어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가 하나 있었지요. 겨우 5살 어린 것이 할아버지를 졸졸 따라 들판을 누볐습니다. 흙을 만지고 하늘을 보며 까르르 웃던 그 아이였지요. 설마 그 아기씨가. 칠성 영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전 그 댁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지요. 어른은 세상을 떠나고 어린 손녀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그 아이가 죽은 줄로만 알았지요. 이튿날 칠성 영감은 수련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옛 노래 한 자락을 흥얼거렸지요. 오래전 그 대감댁에서만 부르던 가락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련이 흠칫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뒷소절을 따라 흥얼거린 것이지요. 어릴 적 할아버지 무릎에서 듣던 노래였으니까요. 그 순간 칠성 영감의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아기씨가 맞으시군요. 이 늙은 것이 이제야 알아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갑자기? 수련은 화들짝 놀라 노인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칠성 영감은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울 뿐이었지요. 살아 계셨군요. 이렇게 살아 계셨어. 수련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영문은 몰랐지만 노인의 눈물이 어찌나 서러운지요. 어린 며느리는 칠성 영감의 굽은 등을 가만히 쓸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이 늙은 소장농이 어린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는 것만은 그 눈물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어린 며느리의 재주가 드러날수록 그 재주를 탐내는 자의 눈길도 함께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소문은 황판복의 귀에도 다시 흘러 들어갔습니다. 황판복은 턱을 쓰다듬으며 눈을 가늘게 떴지요. 소를 살려 비를 맞춰 그 못 말리는 것이 그저 미친 계집은 아닌 모양이구나. 황판복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언가 머릿속에서 샘이 돌아가는 얼굴이었지요. 어린 며느리를 둘러싼 소문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그의 욕심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방부자네 며느리를 잘 지켜보아라. 그 계집이 논에 불을 놓는 날 내게 곧장 알리렸다. 예, 어르신. 한데 불은 놓아서 무엇에 쓰시려고요? 멀쩡한 논을 태우면 그거야말로 미친 짓이지. 미친 며느리 둔 집은 마을에서 내쫓겨도 할 말이 없는 게고 그때 아랫논을 삼키면 되는 것을. 마름이 희죽 웃으며 물러갔습니다. 황판복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지요. 과연 이 소문들은 수련에게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그것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서리가 오는 그 밤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는 것을요. 소나기와 소사건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이번엔 마을 한복판 공동 우물에서 소동이 벌어졌지요. 안악들이 물을 기르러 모여 있는데 수련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들, 이불 드시면 안 돼요. 오늘은 이 우물물 깃지 마세요. 안악들이 두레박질을 멈췄습니다. 다들 어이없는 얼굴이었지요. 또 무슨 소리냐. 멀쩡한 우물물을 왜 못 먹어? 물빛이 뿌예요. 냄새도 이상하고요. 위쪽에서 뭔가 흘러 들어온 거예요. 이젠 물까지 트집이네. 방 부자네 며느리가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구먼. 안악들은 수련을 밀치고 물을 길었습니다. 수련은 발을 동동 굴렀지요. 정말이라니까요. 오늘만이라도 개울물을 쓰세요. 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들 우물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지요. 수련은 애가 탔습니다. 그 길로 우물 위쪽 골짜기로 달려 올라갔지요. 수련은 가파른 골짜기를 기어 올랐습니다. 바위를 넘고 덤불을 헤쳤지요. 무릎이 까지고 손등이 긁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길을 거슬러 오르고 또 올랐지요. 대체 어디서 물이 상한 것인지 기어이 찾아낼 참이었습니다. 한나절을 헤맨 끝이었습니다. 수련은 골짜기 깊은 웅덩이 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췄지요.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웅덩이 속에 커다란 짐승 한 마리가 빠져 죽어 있었지요. 며칠 전 산에서 굴러떨어진 노루였습니다. 그 썩은 물이 가느다란 실개천을 타고 마을 우물로 소리 없이 흘러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 그렇지. 이거였구나. 수련은 노루를 물 밖으로 끌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어린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지요. 결국 수련은 서둘러 마을로 내달렸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말리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물물을 먹은 집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애 어른 할 것 없이 배를 잡고 토하고 설사를 했지요. 온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멀쩡하던 사람들이 왜 이래. 바로 그때 수련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지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물 위쪽 골짜기에 죽은 노루가 물에 빠져 썩고 있었어요. 그 썩은 물이 우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수련이 아침에 그렇게 말리던 게 떠올랐지요. 안악 하나가 수련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내 말을 들을 걸.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어요. 며칠은 개울물 쓰시고요. 우물은 물을 다 퍼내고 새로 고여야 해요. 수련은 야무지게 일렀습니다. 어른들이 어린 것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참으로 묘한 광경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13살 며느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니까요. 이 일로 수련을 보는 눈이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함부로 실없다 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서리 이야기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소나기도 소도 우물도 다 눈에 보이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 무더위의 설이라니 그것만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판복이 큰일을 벌였지요. 풍년을 맞아 제곶간을 활짝 열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려는 속셈이었지요. 자, 다들 보아라. 이 황판복의 곳간이니라 올해도 이렇게 그득하지 않으냐. 곳간 안에는 곡식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떡 벌렸지요. 황판복은 거드름을 피우며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다들 굶주릴 때 나 황판복의 곳간만은 넘쳐나지 이게 다 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사람들은 마지못해 굽신거렸습니다.
속으로는 배가 아팠지만 누가 감히 토를 달겠습니까? 그런데 그 틈에서 어린 목소리 하나가 툭 튀어나왔지요. 어르신, 이 곡식 얼른 꺼내서 말리셔야겠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련에게 쏠렸습니다. 황판복의 눈썹이 꿈틀했지요. 무엇이라? 쉰내가 나요. 아래쪽 가마니가 물러서 썩고 있는 냄새예요. 곡간이 낮은 데 있어서 습기가 찼나 봐요. 이런 발칙한 것을 봤나? 감히 이 황판복의 곡간을 두고 썩었다니. 황판복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온 마을 사람 앞에서 어린 계집에게 망신을 당할 판이었지요. 여봐라. 저 못 말리는 것을 당장 끌어내라. 못 믿으시겠으면 맨 아래 가마니를 열어보세요. 그럼 아실 거예요. 수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랑또랑 대들었지요. 황판복은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제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는 콧방귀를 뀌며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좋다. 저 맨 아래 것을 열어보아라 멀쩡하면. 저 계집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야. 하인들이 산더미 같은 가마니를 치우고 맨 아래 것을 끌어냈습니다. 그러고는 가마니를 풀어 헤쳤지요. 그 순간 온 곳간에 시큼한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세상에, 맨 아래 곡식이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지 뭡니까? 물러 터진 나달에서 쉰내가 코를 찔렀지요. 마을 사람들이 코를 막고 물러섰습니다. 황판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어떻게? 거봐요. 곡간 바닥에 습기가 차면 아래부터 썩거든요. 위만 멀쩡하다고 다 멀쩡한 게 아니에요. 수련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천하의 황 부자가 13살 며느리에게 코가 납작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슬며시 웃음을 참기도 했지요. 황판복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온 마을 앞에서 이런 망신은 처음이었지요. 그의 두 눈이 수련을 향해 이글거렸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수련이라 해요. 수련이라. 황판복은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마치 뼈에 새기듯이 말이지요. 수련은 그 눈빛이 서늘했지만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를 뺏기던 노파가 떠올라 한마디를 보탰지요. 어르신, 곡식이 썩는 건 하늘이 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에 황판복의 관자놀이가 불끈 솟았습니다. 어린 것의 말이 묘하게 가슴을 후벼 팠거든요. 하지만 그는 애써 코웃음을 쳤지요. 건방진 것 어디 두고 보자꾸나. 황판복은 소매자락을 휘날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곳간 잔치는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통쾌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수련을 걱정했습니다. 황 부자의 성미를 아는 까닭이었지요. 저 어린 것이 큰 어른한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구먼. 황 부자가 저리 이를 갈면 그냥 넘어갈 리가 없는데 소문은 곧 방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방 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뭐라? 며느리가 황 부자 곡간을 두고 썩었다 했다고? 그것도 온 마을 앞에서? 여보, 이를 어째요? 안 그래도 아랫눈을 노리는 판에 이젠 대놓고 척을 쳤으니. 방 부자는 며느리를 불러다 앉혔습니다. 이번엔 호통이 아니라 사정에 가까웠지요. 얘야, 제발 부탁이다. 황 부자 앞에선 입을 꾹 다물어라. 그 어른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집안은 하루아침에 거덜이 난다. 아버님, 저는 그냥 본대로 말했을 뿐인데요. 본대로가 문제다. 힘 있는 차 앞에선 본 것도 못 본 척해야 사는 게야. 수련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썩은 걸 썩었다 하고 설이 올 걸 온다 하는 게 어째서 잘못이란 말입니까? 어린 며느리는 끝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련에게 봉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련아 황 부자한테 그렇게 대들어도 괜찮겠니? 그 어른 뒤끝이 무섭다던데. 썩은 걸 썩었다고 한 건데요.
뭘 그게 왜 잘못이에요? 수련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봉구의 마음은 편치 않았지요. 무언가 불길한 그림자가 방씨 집으로 다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황판복은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13살짜리 계집한테 온 마을 앞에서 망신을 당하다니 이 황판복이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 마름이 눈치를 살피며 아뢰었지요. 어르신, 마침 잘 됐습니다. 그 계집이 곧 논에 불을 놓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계집이 불을 놓거든 관아에 요망한 짓을 한다고 고해버려라 사또는 내 손안에 있으니 그 미친 계집 하나 잡아들이는 건 일도 아니지. 그리고 그 집 아랫노는 이참에 아주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황판복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린 며느리의 재주가 이제 그 아이를 겨누는 칼이 되고 있었지요. 그날 밤 수련은 다시 마당에 나가 하늘을 살폈습니다. 달무리가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지요. 미지근하던 바람도 어느새 뚝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수련의 얼굴이 굳었지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그날 수련은 밤늦도록 논두개 집단을 매만졌습니다. 하나라도 눅눅해지면 연기가 제대로 나지 않을 테니까요. 마른 짚을 고르고 또 골랐지요. 어느새 봉구도 말없이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두 어린 것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웠지요. 어린 며느리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서리가 코앞이었지요. 그런데 하필 그 순간 원한을 품은 자의 눈길까지 방씨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 그림자가 겹치는 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곳간 사건이 있고 난 뒤 마을 인심은 조금씩 수련에게 기울었습니다. 소를 살리고 우물을 지키고 천하의 황부자 코까지 납작하게 만든 아이였지요. 사람들은 이제 수련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며느리 알고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야. 방부자는 복도 많지. 저런 며느리를 곡식 몇 섬에 데려왔으니 방부자도 은근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미운 털이 박혔던 며느리가 마을의 화제가 되었으니까요. 안노인도 겉으로는 여전히 툴툴거렸지만 속으로는 며느리가 대견했지요.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 말은 좀 들어야 할 것 아니냐. 네, 어머니. 수련은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이 돌았지요. 봉구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수련만은 웃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하늘을 살피는 눈이 점점 더 다급해졌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믿게 된 건 기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만은 아무도 믿지 않았지요. 소도 믿고 우물도 믿으면서 왜 서리는 안 믿어줄까? 수련은 애가 탔습니다. 다른 건 다 눈에 보이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서리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제 눈으로 보기 전엔 좀처럼 믿지 않는 법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수련은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사정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사나흘 안에 아주 된소리가 내려요. 지금 서둘러 별을 베면 절반은 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소와 우물을 마친 아이의 말이었으니까요. 몇몇은 귀가 솔깃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허튼 소리에 다들 노라나지들 마시게. 황판복이 사람들을 해치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련을 손가락질하며 언성을 높였지요. 가을볕이 이리 따가운데 설이라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는가. 저 어린 것이 우연히 몇 번 맞췄다고 이젠 아주 하늘까지 안다고 나서는구먼. 생각들 해보게 다 여문 별을 지금 뵈면 그게 다 쭉정일세 저 계집 말을 들었다간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망친단 말이야. 황판복의 말에 사람들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하긴 그랬지요. 멀쩡히 여문 별을 왜 서리 근처에 벤단 말입니까? 솔깃했던 이들도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정말이라니까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 시끄럽다.
한 번만 더 그 주둥이를 놀리면 요망한 말로 민심을 어지럽힌 죄를 물을 것이야. 황판복의 서슬의 수련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지요. 어렵게 잡았던 마음들이 황판복의 말 몇 마디에 도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렸던 한 농부가 슬그머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나도 내 말이 맞을 것 같긴 한데 황 부자 눈 밖에 나면 우리 식구가 굶는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농부는 수련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수련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사람들이 안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으면서도 힘 있는 자가 무서워 입을 다무는 것이었지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수련은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친 기분이었지요. 어린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됐는데, 조금만 더. 사실 황판복이 이토록 극성으로 수련을 막아선 데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수련의 말이 맞을까봐 두려웠던 게 아니었지요. 오히려 수련이 정말로 논에 불을 놓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 어디 실컷 떠들어라. 아무도 안 믿게 내가 확실히 못을 박아 두었으니. 황판복은 돌아서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수련이 홀로 불을 놓는 그 밤이야말로 방씨 집을 통째로 삼킬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황판복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름을 방씨 집 근처로 보내 밤낮으로 동태를 살피게 했지요. 그 계집이 집단을 얼마나 쌓았는지, 언제 불을 놓을 낌새인지 낱낱이 보고하렸다. 예, 어르신. 한데 벌써 논두개 집단이 수북합니다. 아무래도 곧 이를 버릴 모양입니다. 좋아, 아주 좋아. 황판복은 손바닥을 비볐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수를 두었지요. 이번엔 방부자를 직접 흔들 참이었습니다. 이튿날 황판복은 방부자를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술상까지 내오며 융숭이 대접했지요. 방서방, 우리가 이웃한 지 몇 해인가? 내 오늘은 진심으로 하는 말일세.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 며느리 말일세 재주가 있는 건 알겠네만 그 재주가 도가 지나쳤어. 이제 아예 논에 불을 놓겠다지 않는가? 방부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황판복은 그 틈을 파고들었지요. 생각해보게 그 계집이 정말 멀쩡한 논에 불을 지르면 온 마을이 자네 집을 미친 집구석이라 손가락질할 걸세. 그때는 나도 자네를 감싸 주기 어려워. 그럼 저더러 어쩌란 말씀입니까? 간단하네. 그 며느리를 관아에 넘기고 아랫논을 내게 넘기게. 그럼 남은 빚은 내 없던 걸로 해 줌세. 자네는 골칫덩이 며느리도 치우고 빚도 더는 게야 어떤가? 믿지는 장사가 아니지 않나? 방부자는 술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를 넘기면 빚이 없어진다니요. 솔깃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곳간을 마치고 우물을 지키던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게. 허나 너무 오래 끌지는 말게. 그 계집이 사고를 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할 테니. 방부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서 빚과 며느리가 저울질되었지요. 그날 밤 방부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안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판복의 제안을 전해 듣고는 밤새 뒤척였지요. 여보, 정말 며느리를 넘길 참이오? 나도 모르겠소. 빚만 없어진다면. 그래도 그렇지. 우리 소도 살리고 우물도 지키나인데. 안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워하던 며느리였지만 정이 안 든 것도 아니었지요. 방씨 집은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황판복의 이간질이 서서히 스며든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안노인은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영 서먹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요. 얘, 너 정말 그 논에 불을 놓을 참이냐? 네, 어머니, 그래야 별을 지켜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니?
응. 이 어미가 부탁하마 제발 이번 한 번만. 안노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수련은 시어머니의 그 얼굴이 낯설었지요. 늘 부직갱이를 들고 쫓아다니던 분이 오늘은 사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아무 일도 없다. 안노인은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차마 며느리를 내친다는 말은 입에 담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 흔들리는 등을 보며 수련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낌새를 수련도 눈치챘습니다. 시부모의 눈빛이 어딘가 달라졌거든요. 봉구가 조심스레 아내에게 귀띔했지요. 수련아, 황 부자가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한 모양이다. 너를 내치면 빚을 없애준다고. 수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내 입술을 깨물었지요. 괜찮아요. 서방님 어차피 그 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소리만 막으면 다들 제 말을 믿게 될 거예요. 정말 괜찮겠니? 만약 그날 밤에 쫓겨나기라도 하면. 그래도 저는 논에 불을 놓을 거예요. 쫓겨나더라도 그 변은 지켜야 하니까요. 수련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봉구는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이 어린 것이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를 쓰는 걸까요? 온 세상이 등을 돌리고 시부모마저 흔들리는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칠성 영감이 방씨 집담 너머로 수련을 불러냈습니다. 아기씨 소인이 다 들었습니다. 황가 놈이 사토까지 등에 업고 아기씨를 노린다는 것을요. 할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그자는 아기씨가 불을 놓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밤에 관아에 고해 잡아가려는 게지요. 수련의 낯빛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그래도 저는 불을 놓아야 해요. 안 그러면 온 마을 벼가 다 얼어요. 칠성 영감은 한참 수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늙은 것도 그 밤에 함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거든 소인이 증인이 되어 드리지요. 할아버지, 아기씨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그걸 압니다. 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날 밤 아기씨 곁을 지키겠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수련은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이제 곁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봉구와 칠성. 그것만으로도 어린 가슴이 조금 든든해졌지요. 그날 밤도 수련은 하늘을 살폈습니다. 달무리는 거의 사라졌고 바람은 완전히 멎어 있었지요. 별빛이 유리처럼 시렸습니다. 수련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지요. 내일 밤이야. 드디어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결정적인 밤을 앞두고 방씨 집에는 먹구름이, 황판복의 곳간에는 음흉한 미소가 짙어 가고 있었지요. 과연 서리와 음모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그 밤, 어린 며느리는 논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수련이 서리를 확신한 바로 그날이었지요. 그런데 그 하루가 방씨 집에는 유난히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황판복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그는 관아로 사람을 보냈지요. 이 고을 사또인 윤현감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뒷거래로 얽혀 있었습니다. 소장료의 일부가 늘 사또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사또께 전하라. 방부자네 며느리가 요망한 술수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오늘 밤 멀쩡한 논에 괴이한 불장난을 벌인다고. 잘못하면 온들의 불이 옮겨붙을 판이니 날이 밝는 대로 잡아들이시라 전하거라. 예, 어르신. 한데 사또께서 순순히 응하실지. 응하고 말고 그 양반이 내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는데. 황판복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관아 문서에는 이미 요원옥중, 곧 요망한 말로 백성을 홀린 죄가 적혀 있었지요. 사또의 수결까지 찍힌 채로 말입니다. 이제 수련이 불을 놓기만 하면 그 즉시 죄인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함정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지요. 한편 방부자의 마음도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넘기면 빚이 없어진다는 황판복의 말이 밤새 귓가를 맴돌았지요. 결국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수련아, 이리 좀 앉아 보아라. 수련이 시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방부자는 차마 며느리의 눈을 보지 못했지요. 오늘 밤 불을 놓지 마라 부탁이다. 만약 내가 오늘 밤 그 짓을 하면 방부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나는 너를 황 부자 댁에 보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집이 산다. 그 말이 수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넘겨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린 며느리도 알았지요. 수련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님 그럼 온 마을 벼가 다 얼어 죽어도 저는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얼긴 뭐가 온단 말이냐. 이 무더위에. 제발, 제발 이 애비 말 좀 들어라. 응? 방부자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었지요. 수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을 나와 툇마루에 주저앉았지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불을 놓으면 쫓겨나야 한다니요. 어린 가슴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련은 끝내 알아누웠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지요. 마음의 병이 몸으로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안노인이 몰래 방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는 흠칫 놀랐지요. 아이고, 이 열 좀 봐. 온몸이 불덩이네. 안노인은 찬물 수건을 가져다 며느리 이마에 얹었습니다.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던지요. 미련한 거 그러게 왜 사서 고생을 해. 그냥 어른들 말 좀 듣지. 투덜대면서도 안노인의 눈에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며느리를 넘긴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설친 건 안노인도 마찬가지였지요. 정이란 게 참 모진 것이었습니다. 미워하려 해도 미워지지가 않았으니까요. 수련은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흐느꼈지요. 할아버지, 저 이제 어떡해요? 저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수련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리운 얼굴 하나가 수련을 찾아왔지요. 바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형형한 눈에 낡은 도포 차림이었지요. 어린 수련의 손을 잡고 들판을 걷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할아버지, 수련이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수련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어찌 그리 우느냐, 우리 수련이가. 다들 저더러 미쳤대요. 제 말을 안 믿어줘요. 저 정말 틀린 걸까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린 손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수련아, 이 할애비가 너를 데리고 들판을 걷던 걸 기억하느냐? 흙을 만지고 바람을 재고 하늘을 읽던 그 숱한 날들을.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그 눈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온몸으로 익힌 것이지. 남들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본 것이 없어지겠느냐. 수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이어졌지요. 땅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먼저 살핀 사람에게 답하는 법이니라. 내가 먼저 보았으면 내가 옳은 게야. 내가 본 땅의 진실을 부디 믿거라. 그 말에 수련은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칠성영감이 들려주던 바로 그 말이었지요. 이제야 그 뜻이 온전히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할애비는 늘 내 곁에 있다. 두려워 말고 내 눈을 믿거라. 할아버지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수련은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없었지요. 그 순간 수련은 눈을 떴습니다. 온몸에 열이 씻은 듯 내려 있었지요. 수련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밤이었지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리처럼 시렸고 바람 한 점 없었지요.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밤 서리가 내릴 것이었습니다. 어린 며느리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지요. 가야 해, 지금. 수련은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부싯돌을 챙기고 논둑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논둑에는 이미 먼저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봉구였지요. 올 줄 알았다. 관솔이랑 부싯돌 다 챙겨뒀어. 아버지껜 뭐라 하든 나는 내 편이다. 어서 시작하자. 수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났지요. 칠일성 영감이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절뚝이며 다가왔지요. 아기씨 소인도 왔습니다. 자, 어서 불을 놓읍시다. 밤이 깊어지면 늦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논둑의 집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마른 짚이 타닥타닥 타올랐지요. 이내 하얀 연기가 논 위로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수련은 연기를 논 안쪽으로 몰았지요. 연기가 땅바닥에 낮게 깔려야 해요. 그래야 서리가 못 내려앉아요. 봉구는 부지런히 집단을 날랐고 칠성영감은 불씨가 꺼지지 않게 살폈습니다. 세 사람은 밤이 새도록 논둑을 지켰지요. 온몸이 연기에 그을리고 눈이 매웠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세 사람의 입김이 하얗게 서리기 시작했지요. 수련의 말대로 정말로 냉기가 스멀스멀 땅을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수련 말이 맞았어. 이 여름 끝에 이렇게까지 춥다니. 봉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더위가 언제였냐는 듯 밤 공기가 살을 에었지요. 하지만 연기가 자욱한 방신의 논만은 이상하리만치 훈훈했습니다. 이 연기가 땅을 데워 서리를 막는 겁니다. 아기씨가 어찌 이걸 다 아셨을꼬? 칠성 영감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었어도 이런 법은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두 사람은 손이 얼도록 불씨를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지요. 바로 황판복의 마름이었습니다. 마름은 곧장 황판복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그 계집이 정말 논에 불을 질렀습니다. 옳거니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당장 관아에 알려라. 날이 밝는 대로 그 계집을 잡아들이라고. 황판복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함정에 걸린 먹잇감을 보는 눈이었지요. 동이 터 올 무렵이었습니다. 수련이 밤새 피운 연기가 논을 뿌옇게 덮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저벅저벅 요란한 발소리가 논둑으로 몰려왔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었지요. 방부자네 며느리가 어느 것이냐. 요망한 짓으로 민심을 어지럽힌 죄 당장 관아로 끌고 가렸다. 포졸들이 수련을 우악스레 붙들었습니다. 봉구가 앞을 막아섰지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논을 지키려 한 것뿐이란 말입니다. 놓으시오. 수련이를 놓으란 말이오. 하지만 포졸들은 봉구를 밀쳐냈습니다. 수련의 작은 몸이 포졸들 손에 질질 끌려갔지요. 그 소란에 방부자와 안노인도 뛰쳐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광경에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예, 수연아. 우리 며느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게냐? 안노인이 맨발로 뛰어나가 포졸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포졸은 매몰차게 뿌리쳤지요. 방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를 넘기려던 제 마음이 부끄러웠지요. 막상 끌려가는 며느리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지요. 포졸이 수련을 끌고 가려는 그 찰나였습니다. 수련은 재빨리 품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지요. 그러고는 곁에 있던 칠성 영감의 손에 그것을 꼭 쥐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을 꼭 사토께 보여주세요. 부탁이에요.
칠성영감은 얼떨결에 책을 받아 품에 감췄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아기 씨의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요. 그 와중에도 수련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서방님, 해가 뜰 때까지만 연기를 지켜주세요. 딱 한 시즌만요. 불씨가 꺼지면 안 돼요. 알겠다. 걱정 마라. 내가 지킬 테니. 봉구가 울부짖었습니다. 칠성영감도 지팡이를 부여잡고 소리쳤지요. 아기씨, 소인이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수련을 실은 포졸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논둑에는 봉구와 칠성영감만 남았지요. 동력 하늘이 부옇게 밝아 오기 시작했습니다. 봉구는 관아로 끌려간 아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지요. 칠성영감은 마지막 남은 집단까지 아낌없이 태웠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재와 눈물로 얼룩졌지요. 오직 하나 수련이 지켜달라던 그 연기만은 끝까지 사그라들지 않게 하리라. 그 1년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토록 아무도 믿지 않던 어린 며느리의 말이 정녕 옳았던 걸까요? 드디어 동이 텄습니다. 밤새 서리가 온 들판을 하얗게 뒤덮었지요. 그해 첫 무서리였습니다. 그것도 벼가 얼어 죽을 만큼 지독한 된설이었지요. 아침에 논에 나온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문 벼가 죄다 허옇게 서리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요. 잎이 시커멓게 오그라들고 이삭이 축 늘어졌습니다. 온 마을의 한 해 농사가 하룻밤새 잿더미가 된 것이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어젯밤까지 멀쩡하던 벼가 설이다. 이 여름 끝에 무서리가 내렸어. 사람들은 통곡했습니다. 주저앉아 땅을 치는 이도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좀 보게. 방부자네 논.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온 들판이 하얀데 딱 한 논만 푸르렀지요. 바로 방씨네 논이었습니다. 밤새 연기를 쐰 그 논만은 설이 한 점 없이 노랗게 벼가 여물어 있었지요. 어떻게 저 논만, 그 며느리가 밤새 불을 피운 그 논이잖아. 사람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아이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설이가 온다던 것도 불로 논을 지킨다던 것도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논둑에는 봉구와 칠성영감이 그을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세운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수련이 말이 맞았어. 정말로 맞았어. 그런데 정작 그 논을 지킨 수련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망한 죄인으로 몰려 관아에 끌려간 뒤였으니까요. 봉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련이한테 가야 해. 이 논을 사또께 보여드려야 한다.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졌습니다. 방부자와 안노인도 논으로 달려 나왔지요. 푸르게 살아남은 제 논을 본 방부자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못 믿었구나. 내치려고까지 했으니. 방부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련한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안노인도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관아에서는 수련이 형틀 앞에 꿀려 있었습니다. 윤현감이 매서운 얼굴로 내려다보았지요. 내 이 요망한 건 멀쩡한 논의 괴이한 불장난을 벌여 민심을 어지럽혔겠다 하마터면 온들을 태울 뻔했다 하니 그 죄를 인정하느냐. 사또날이 저는 논을 태운 게 아니에요. 논둑의 짚을 태워 연기만 냈을 뿐 벼는 터럭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날이 밝으면 아실 거예요. 뭐라, 이 늦더위의 설이라니. 아직도 그 요망한 말을. 윤현감이 매를 들라 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문이 벌컥 열렸지요. 봉구와 칠성영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사또,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사또날이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온 마을 논이 다 얼었는데 그 아이가 지킨 논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윤현감의 눈썹이 꿈틀했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논이 얼다니. 직접 나와 보십시오. 어젯밤 온 들판에 무서리가 내렸습니다 한데 이 아이가 연기를 피운 놈만 멀쩡합니다. 관아 밖까지 몰려든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하자 사또도 더는 앉아만 있을 수 없었지요. 윤현감은 반신반의하며 관아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들판에 이르자 그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정말로 온 논이 하얗게 얼어 있었습니다. 오직 방신의 논 하나만 푸르게 살아 있었지요. 게다가 그 논은 불에 탄 자리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별을 태운 게 아니라 논둑의 지프로 연기만 냈다는 수련의 말 그대로였지요. 방화의 누명은 그 자리에서 허물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서리가 내렸구나. 윤현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련의 말이 옳았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 마을이 손가락질할 때 홀로 재앙을 내다본 놀라운 아이였지요. 바로 그때 소식을 들은 황판복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일이 틀어진 걸 눈치챈 것이지요. 사또, 속지 마십시오. 저건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저 계집은 요망한 술수를 부린 게 분명합니다. 술수가 아니에요. 다 이치가 있는 일이에요. 수련이 또랑또랑 나섰습니다. 어린 며느리는 조금도 겁먹지 않았지요. 서리는 바람이 자고 하늘이 맑은 밤에 내려요. 그런 밤에 연기를 피우면 그 연기가 땅에 온기를 붙잡아 서리를 막아주고요. 이건 술수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에 내려온 농사법이에요. 닥쳐라. 어린 계집이 그런 걸 어찌 안단 말이냐. 필시 누구에게 요사한 술법을 배운 게지. 황판복이 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칠성 영감이 앞으로 나섰지요. 사또나리 이 아이가 그것을 어찌 아는지 소인이 아랩니다. 칠성 영감은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수련이 끌려가며 제 손에 쥐어준 바로 그 책이었지요. 수련이 밤마다 품에 안고 자던 것을 칠성 영감이 대신 품고 관아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한 진사 어른께서 손수 지으신 농서입니다. 서리와 가뭄 병충을 막는 법이 죄다 이 안에 적혀 있지요. 이 아이는 그 한 진사 어른의 손녀입니다. 그 말에 온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수련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요. 칠성 영감이 어떻게 그것을 아는지 수련도 몰랐으니까요. 소인은 본디한 진사댁의 종이었습니다. 이 아기 씨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지요. 대여섯 살 적 할아버지 손을 잡고 들판을 누비던 걸 소인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헌데 그 댁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지요. 억울한 빚을 뒤집어 쓰고 전답과 농서를 모조리 빼앗긴 채로요. 어른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혈혈단신 남은 어린 손녀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다만 어른께서 눈을 감으시기 직전 당신의 수결을 찍은 필사본 한 권을 어린 손녀의 품 깊숙이 감춰 피신시키셨지요. 칠성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황판복을 노려보았지요. 그 댁을 무너뜨리고 농서를 빼앗아 간 자가 바로 저 황판복입니다. 그 순간 온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황판복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무슨 헛소리냐. 증거도 없이. 증거가 왜 없겠습니까? 날이 저자의 곳간을 뒤져 보십시오 한 진사 어른의 농서 원본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저자가 가문대대로 내려온 농서라 자랑하던 바로 그 책이지요. 허나 저자는 그 책을 가지고도 정작 서리 하나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농서는 식으로 적혀 있어
글자만 읽어서는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현감이 즉시 포졸들을 풀어 황판복의 집을 뒤지게 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만 가득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곳간 깊은 곳에서 낡은 농서 한 권이 나왔습니다. 칠성 영감이 내민 필사본과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두 책 끝머리에는 똑같은 한 진사의 수결이 찍혀 있었지요. 이 수결이 같은 사람의 것이었다, 황판복. 이래도 발뺌을 할 테냐. 황판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지요. 그 책은 내가 정당하게 사들인 것이오. 저 계집이 한 진사의 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소? 그러자 수련이 조용히 그 농서를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시구 한 구절을 낭낭하게 읽어 내려갔지요. 다리 새밤 옷을 껴입으면 서리신이 발을 들인다 늦더위가 길게 눕는 해엔 연기로 밤을 데워 뿌리를 지켜라. 수련은 책을 덮고 사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글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압니다. 다리 옷을 껴입는다는 건 달무리가 사흘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곧소리가 내리지요.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들판을 걸으며 이 글을 몸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글자가 아니라 뜻을 아는 거예요. 황판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책을 훔쳤어도 그 뜻은 끝내 훔치지 못했으니까요. 온 관아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13살 어린 것이 이토록 깊은 이치를 꿰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윤현감은 크게 부끄러워했습니다. 뇌물에 눈이 멀어 하마터면 의로운 아이를 벌할 뻔했으니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련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온 고을을 구할 뻔한 은인이로구나. 참으로 미안하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높여 명했지요. 여봐라, 저 탐관오리 황판복을 당장 포박하라. 양민의 재산을 빼앗고 가문을 무너뜨렸으며 무고한 아이를 모함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 포졸들이 황판복을 오랏줄로 묶었습니다. 천하의 황 부자가 한순간에 죄인이 된 것이지요. 그가 오래도록 빼앗아 온 전답과 곳간은 모조리 관아에 몰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빚을 지고 소작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되돌려졌지요. 소를 빼앗겼던 노파도 제 소를 되찾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이 황판복이 황판복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수련은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이렇게 뺏은 건 언젠가 다 돌려주게 된다고 했잖아요. 관아를 나서는 수련을 온 마을 사람들이 둘러쌌습니다. 다들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얘야, 우리가 눈이 멀었구나. 내 말을 안 믿어서 정말 미안하다. 내 덕분에 이렇게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누. 수련은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늘 그렇듯 야무지게 대답했지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어요. 그때 방부자와 안노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왔습니다. 방부자는 며느리를 와라 끌어안았지요. 수련아,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내가 너를 못 믿고 내 치려고까지 했으니 정말 면목이 없구나. 얘야, 이 어미도 잘못했다. 그동안 구박만 해서 미안하구나. 안노인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수련은 두 분의 손을 꼭 잡았지요. 아버님, 어머니, 저 안 쫓겨나도 되는 거죠? 그 말에 방부자가 껄껄 웃으며 며느리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쫓겨나다니. 내가 우리 집 복덩이인 것을 이 갈머리에 너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느냐? 온 마을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봉구는 그 곁에서 아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지요. 칠성영감도 눈물을 훔치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뒤로 수련은 조부의 농서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복수의 칼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지요. 대신 그 농서를 관아에 바쳐
온 고을 사람들이 서리와 가뭄과 병충을 막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책을 쓰신 건 백성이 굶지 않게 하려던 거예요. 그러니 저 혼자 가질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눠야지요. 윤현감은 그 농서를 정성껏 베껴 조정에 올렸습니다. 얼마 뒤 나라에서는 그 농법을 온 고을에 널리 퍼뜨리라는 명이 내렸지요. 그리하여 한 진사의 뜻은 손녀의 손을 거쳐 마침내 온 세상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갈머리 마을에는 다시는 서리로 농사를 망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서리철이 다가오면 마을 사람들은 수련에게 배운 대로 논둑의 연기를 피웠지요. 그 연기 자욱한 들판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온 고을이 미쳤다 손가락질했던 그 꼬마 며느리가 실은 온 마을을 구한 은인이었다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먼저 살핀 사람에게 땅이 답한다는 것을 그 어린 며느리가 몸소 보여주었다고요. 그해 가을 유난히 길던 늦더위 끝에 찾아온 그 된서리의 밤. 온 들판이 하얗게 얼어붙었어도 오직 한 논만은 푸르게 살아남았던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